4.15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면서 253개 지역구의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관심을 모은 비례정당 순번은 맨 앞이 민생당, 두 번째가 미래한국당, 그다음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는 선거 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서해 수요일 날을 맞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15 총선 관심 지역, 오늘은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의 이성원 전 의원의 6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서울 서대문 갑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과 함께 19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 6시 어제 오늘 이틀간 있었던 후보 등록이 마감돼서 이제 4.15 총선에 253개 지역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또 후보자들을 대표하는 기호도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 본선에 오른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예비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12월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와 당내 경선과 같은 힘든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남은 19일 동안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본격 선거 운동이 가능한 다음 달 2일부터는 현수막을 내걸 수 있고 유세차를 활용해 공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 후보 기호와 얼굴, 경력, 홍보 문구가 포함된 선거벽보가 붙여집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들이 달고 나올 기호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 비례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투표 기호가 같은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이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매겨집니다. 다만 지역구 혹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정당의 기호는 투표용지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각 정당의 배치는 달라집니다. 먼저 지역구 투표용지는 1번 민주당, 2번 통합당, 3번 민생당, 6번 정의당, 7번 우리공화당 순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3번 민생당이 맨 앞칸에 위치하고 지역구 용지에서 빠졌던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6번 정의당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총선에 등록된 정당은 총 51개, 이 중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한 49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역대 최장인 60cm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선거 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에, 미래통합당은 서해 수요일 날을 맞아 안보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요청한 건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것들은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업 살리기 방안으로 결정된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서해 소의 날을 맞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안보를 챙겼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안보의 상징성 있는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서 처음 참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올해야 처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모 행사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태구민 전 북한공사 등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들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안보 태세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거꾸로 가는 대북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기념식 참석 후 황교안 대표는 대전에 방문해 정권 심판에 큰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경기 남부 인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재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 4.15 총선에서도 같은 후보들 사이에 재대결을 펼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 갑. 여기에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통합당의 이성원 후보 간에 역대 최다인 6번째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전적은 우상호 후보가 하나 더 앞서 있는데요. 두 후보의 전략과 민심은 어떤지 김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20년 동안 경쟁을 벌였던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통합당 이성원 후보가 이번에도 맞붙었습니다. 나이는 이 후보가 4살 많지만 두 사람은 연세대 81학번 동기고 둘 다 총학생회장을 지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3연승을 노리는 우 후보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힘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문재인 정부 뒷받침을 앞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더 힘을 받아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면 탈환을 노리는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지역 일꾼으로서 표밭을 다져왔다면서 정권 심판론도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서대문 갑은 홍제동과 충현동, 북아현동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여기 재개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재개발? 예. 지금 재개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주민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는 두 후보 모두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서대문 갑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8, 19, 20대 선거 모두 승리한 후보가 모든 동에서 이겼는데 그만큼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갑 민심은 연령이나 지역별보다 전체 선거 이슈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문재인 정부 뒷받침이냐 정권 심판이냐로 표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에서 벌어지는 6번째 맞대결.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4선 고지에 오를지 아니면 통합당 이성원 후보가 지난 패배를 서력할지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4.15 총선 공약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인데 여야가 앞다퉈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김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치권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발굴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수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비롯한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약 1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보증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 정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해법은 최저임금과 간이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거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은 단순히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현재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 평균적인 소상공인 매출을 감안하면 간이거세 기준을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양윤선, 임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임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은 위성정당이라 부르지 말아라고 얘기하던데 대개 지금 위성정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더불어시민당 또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지금 이른바 친문 적통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데요. 그렇죠. 예. 반면에 열린민주당은 이제 손혜원 의원과 전봉주 전 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이번 4.15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을 두고 이 시민당과 열린당 간의 친문 적통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민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예. 시민당은 여기에 범진보 개혁시민 진영의 가치를 함께하는 시민사회 정당으로서의 상징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이에 열린민주당도 모레 봉하마을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김성애 열린당 대변인은 봉하마을은 대통령 문재인의 씨앗이 발화된 곳이다. 첫 마음 첫 시작의 씨앗을 이곳에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열린당이 시민당의 뒤를 따라서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적통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하마을을 향해서 적통 경쟁. 예. 네, 두 당 모두 여권 지지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열린민주당이 지지층을 좀 끌어모으자 민주당이 견제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해찬 대표는 그 열린당과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예. 시민당에는 적극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더불어시민당이 유일한 비례연합정당이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비례대표를 배출할 유일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에서 자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가 11번부터 배치돼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받는 표가 많아지면 그만큼 당선되는 자체 선발 후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잇따라 10%대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아까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에 서로 이제 경쟁을 얘기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칭 사칭했느냐라고 오히려 그렇죠. 예. 맞서기까지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여권에 이렇게 두 당이 경쟁하면서 두 개를 띄는 게 좀 도움이 되는 쪽일까요? 네, 이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이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범여권 세력의 이 파이를 더 키우는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해찬 대표가 이 선긋기를 하면서 이 잡음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게 그만큼 주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주목을 받으면 다른 야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또 총선 후 열린당과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당은 이해찬 대표의 선긋기 발언에 우리는 사칭이나 참칭을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의 효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을 부양할 책임을 가진 효자라고 강조하고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과 합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적자서자가 아니라 효자다 지금 이렇게 받아친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갑자기 또 영입을 하다 보니까 부실 검증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참여하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통상 이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작업은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비례대표 후보 공모부터 심사, 순번 결정까지 급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부실 검증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비례 1번을 받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추가 공모로 후보 신청을 하고 1번을 배정받기까지 하루도 안 걸렸고요. 비례 8번을 받은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은 2017년에 감사원 징계를 받고도 부사장에 임명된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뭐 논란이 되든 어쨌든 간에 뭐 선관위 등록해버리면은 사실상 그걸로 끝죠. 네. 끝이죠.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명단을 보고 판단도 하지만 대체로 정당 지지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양윤선 기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또 주목을 끈 게 김종인 전 대표인데 미래통합당 이제 어제 김종인 전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가 영입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다. 그들 하면 된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관심 높죠? 네, 그 역할과 그 영향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당 선대위가 열렸는데 기자들의 질문도 여기에 많이 쏠렸습니다.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첫 행보가 뭐냐, 그리고 경제정책 컨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그 김종인 역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정식 업무는 29일에 시작을 하는데요. 첫 지시가 벌써 내려졌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하면 경제민주화가 떠오를 정도로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역시 경제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띄울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며 일단 그것부터 먼저 수습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를 수습한 뒤 할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대위원장의 최측근이죠. 최명길 전 의원도 지금처럼 대공황 수준의 세계적인 그 경제 재난 상황에선 경제 민주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면서 충격을 받은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경제적 순환을 위한 소비 촉진 방법, 그리고 소득 보전 방법, 고용 지원 방법 등 이런 관련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고사 속에서도 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인 데는 아무래도 선거의 왕, 해결사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계원로 김선대 위원장이 해결사로 떠오른 건 총선 2011년도 총선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이 한나라당에 합류를 해서 멘토로 활약을 하면서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 승리를 일궈냈죠. 네.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서 당선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으로 합류해가지고 새누리당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명칭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6년엔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 민주당 약세라는 평가가 참 많았는데 그랬죠, 예상을 뒤엎고 이 거둔 승리, 김선대 위원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이 공천을 지휘를 했고 또 친노 친문 패권주의 청산을 앞세우고 뭐 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강기정, 노영민, 정청래 등 현역 의원들 거침없이 잘라냈거든요. 네, 킹메이커란 이력을 빼고도 김선대 위원장 참 독특한 이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씨의 손자이고요. 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선 보건사회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기도 했고요. 선거사령탑의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선 한번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참 이목을 끄는데요.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냈고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김선대 위원장이 딱 한 번 선거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88년 13대 총선이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붙어서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화 직후에 관악구에 출마해가지고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김종인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활동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제 정세 분석으로 쟁점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 체제보다 기대할 바가 많을 것 같은데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상황이 그 해결사 면모를 보였던 지난 2011년 그리고 2016년 그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렵다는 평가인데요.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는 데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된
된 상황에서 이 총선이 20여일 앞두고 변화 그리고 승리를 이끌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통합당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다. 여야를 넘나들며 두 번의 선거를 이끌어서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확장성도 없다라는 평도 나옵니다. 이 반대쪽에선 물론 민주당 정권의 발판을 마련을 했던 김 위원장이 통합당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중도층에 영향을 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결과는 4.15 총선 결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종인의 합류로 통합당이 어떤 선거 이슈, 총선 흥행 요소는 잡았다. 화제의 중심은 됐다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지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뭐 별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선대위원장 체제보다는 쟁점화시키는 능력은 확실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임채원 기자, 비례대표 관련 얘기를 해보죠.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례대표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발표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비례대표 취지 이제 사회적 약자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죠. 네, 그런데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비례 공천을 받는 건 아무래도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독 또 많아 보이기도 해요. 예. 네, 맞습니다. 더구나 이번 4.15 총선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면면을 살펴보면요. 예. 먼저 미래한국당에서 당선권 16번을 받은 정운천 의원입니다. 정 의원의 지역 전북 전주을에 불출마하고 한국당에 합류하면서 정당 보조금도 더 받고 16번 당선권은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미래한국당. 예. 정당 보조금도 더 받고 당의 외연도 넓혔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포상 공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 의원은 호남 지역에서 보수당이 입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선될 때는 지역구에 당선이 됐죠? 예, 예 맞습니다. 지역구에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나온 건데 보면 이제 또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당선 가능권이 이제 또 3번을 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이적할 때 안철수계로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보답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다만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데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앞번호 해봐라. 이번에 또 현역 의원인데 중간에 탈당하면서 자격을 상실한 이태규 의원도 사실은 있죠. 비례대표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들도 있죠. 네. 태극기 세력 기반으로 한 우리공화당 8선의 서청원 의원이 2번으로 비례대표 명단이 8선의 의원이 비례로 간 거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박 신당을 창당한 홍문종 의원도 지역구 출마를 접고 비례대표 2번에 사실상 셀프 공천을 했습니다. 오늘 빠졌지만은 손학규 전 대표도 2번으로 갈 뻔했죠. 네, 갈 뻔했는데 오늘 좀 조정이 있었죠. 현역 대표 비례대표 의원의 비례대표 그 제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박주연 의원 그리고 장정숙 최도자 의원 나란히 민생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민생당 명단이 오늘 최종 수정이 돼서 5번의 장정숙 의원, 7번의 최도자 의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민생당 내에서도 신생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좀 내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재선용 정당이 된 게 아니냐, 밥그릇 생기기로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에 의원 파견, 투표용지 압순서 경쟁까지 이번 총선 그 어느 때보다 이 비례대표 선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 이 비례대표 후보 면면을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들을 제치고 전면에 나선 현역 의원들 평가가 어떨지 이번 총선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이제 공천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얼마나 당선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로 현역 의원들의 재선 용도로 이번에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이 쓰였네요. 참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채원, 양윤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서초,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10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 7명이 미래한국당에 합류했습니다. 한국당의 의원 수는 17명으로 늘었고 비례대표 용지에서 기호 4번으로 두 번째 칸에 배치됐습니다. 의원 20명이 필요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오는 30일 선거보조금 50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 파견을 추진했지만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민생당 비례대표 순번이 2번에서 14번으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김명상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24명의 후보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생당의 최고위는 손 전 대표의 비례 2번 배치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공관위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비례 후보 1번은 총선 영입 인사인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3번은 김정화 공동대표로 이전과 변동이 없고 손 전 대표가 있었던 2번에는 이내훈 상금 부대변인이 배치됐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발병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등 17개국 23개 제외 공간의 선거 관련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유권자 18,000여 명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는 21대 총선에 등록된 제외국민 선거인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외공간 가운데 자가격리나 전면 통행 금지 등의 조치로 투표하는 제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인도, 필리핀 등 모두 17개 나라의 23개 공간입니다. 선관위는 또 미국과 러시아 등 47개국 52개 공간에서 6일까지 허용하던 투표 기간을 최대 4일로 단축했고 추가 투표소 설치도 당초 30개에서 20개로 줄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 상황을 파악해 제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제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감염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투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호남 지역 민생당 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마케팅에 동원하는 친여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 여당과 한뿌리 힘을 내세우며 여권 표심을 잡으려는 포석인데요. 민주당은 민생당이 민주당 마케팅의 도를 넘어섰다며 발끈했습니다. 박지원 민생당 후보 SNS에 문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당 후보와 누가 TV에서 제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라며 바로 본인임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를 크게 앞서자 박 후보 친문 마케팅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민생당 후보들은 이낙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김동철 민생당 후보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 50년 막역지기 김통철 이낙연이라 문구와 함께 이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내걸면서 지지 호소에 나섰고요.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민생당 후보는 호남 대통령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면서 차기 대망론이 움트고 있는 이전 총리의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당의 민주당 마케팅이 도를 넘어섰다. 민생당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민생당의 교묘한 꼼수는 결국 국민들의 민주적 판단을 흐릴 수 없다며 민주당 파리만 남은 민생당은 유권자를 호도하지 말고 떳떳하게 승부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생당의 구애 전략, 다른 당 유명 인사에 기대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마케팅에 나선 민생당의 전략은 과연 호남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큐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 날이었던 오늘 기호와 투표용지 순번이 확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순번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했는데요. 각 정당이 비례정당 순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꼼수 속에 또 다른 꼼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모든 관심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당명이 적히는 순서에 쏠렸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유권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정당으로 현역 의원을 보내는 등 막판 눈치 싸움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20석인 민생당, 17석의 미래한국당, 8석의 더불어시민당으로 6석의 정의당 순으로 비례용지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정의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정당 투표용지에서 정의당 앞순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원 꺼주기를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해야 할지 짐작이 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에선 비례정당의 대결, 중도층의 표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 모두 비례대표 확보 대결에 뛰어든 지금 비례정당의 승자는 누가 될지, 또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색다른 시각으로 핵심을 짚어줄 두 분이시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 별로 좋지 않은 이슈였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파를 넘어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소비자까지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국회 마지막에 선거의 와중이라서 사실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21대 국회에서 이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마감하기 전에 선거 끝나고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3대 입법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시행령 만들고 이러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빨리 하면 좋고요.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우리 사회가 놓치고 지나가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만 드리는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런 성착취의 고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먹을 거리가 충분했다면, 돌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그 악마의 고리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살펴보고,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범죄자의 연령이라든지 또 그 나오는 이야기가 돈과 약점만 틀어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인식,
이런 것이 그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고 지금 바로 정치라는 게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예요. 무슨 고담 준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뚱구름 잡는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련한 3법에 대해서 네. 지금 이거를 총선 이후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바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진실을 파헤친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막 이렇게 띄우다가 선거 끝나고 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란 바로 이런 거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담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이라든지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어떤 늑장 행정이라든지 졸속 입법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또 국회 청원 1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과연 지금 선거라 그래서 미룰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막상 통과시키자 그러면 선거 이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이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이것을 뭐 원포인트로 해도 좋고 또 선거 직후에 이거를 약속을 하고 실행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정치권 책임이나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와서 나오는 얘기가 이 문제가 2017년부터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마다 이게 그 단골 메뉴처럼 나왔었대요. 근데 요번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도요. 이거 내용을 보고 너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까 봐서 자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예, 범인 중에 지금 그 조주빈이라는 자가 25세면은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에 가담했던 그 지금 범인이 16살이라는 거예요. 16세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주빈이 착취한 여성이 70명이 넘는데 그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관련해가지고 국회에 청원이 들어가서 법사위에 소위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 과정이 전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N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당 직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잘 모르니까 딴소리만 하다가 페이크 딥인가 딥페이크인가 그거 관련 법만 지금 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리고 입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얼마나 탁상 행정인가. 현실을 들어가서 봤으면 이 내용도 애초에 동기는 그 대학생 2명이 열심히 진실을 파헤쳐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너무.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련해서 지금 처벌 수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낮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주빈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조주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26만 명이요? 어쨌든 다 공개하고요. 처벌 수위도 차제에 높여야 되고 전담 부서 없는 거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가 무슨 말을 하든 20대 국회는 법을 만들어 봐야 통과돼 봐야 그게 지금 당장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말하기를 N번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을 다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N번방 회원들은 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소위 사법부나 검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우선 정부 차원에서 할 일부터 검경이 제대로 하고 일벌백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더 하면은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에 비유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잔혹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한 그런 음란물을 소지하는 거를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소지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소위 그 뭡니까? 라이브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법이라든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요, 공익 요원들까지도 지금 모집해가지고 신원 조회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익 요원이 직접 성폭행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이 잔악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거하고 비교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예. 지금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뭔가 단계적으로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보완적인 역할. 최민희 의원께서는 당장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급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하자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 19일 남은 상태에다가요. 지금 조금 전 6시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는데 늘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전체 후보자들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것은 조금 1시간 정도 7시경 돼야 나오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뭐 나온 것들이 무슨 전과자 비율이 얼마니 체납 있는 후보가 얼마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역구 공천되고 또 비례후보 공천되는 과정 속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제 다른 우리가 임명직 공직자들은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번 따져볼 계기가 생기는데 선출직은 이 과정에서 그냥 지나버리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논란 어떤 게 좀 들어왔습니까? 저는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민현주 의원이 극적으로 탈락하고 네. 후보가 바뀐 것. 네,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쭉 찾아보니 호떡 공천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급하게 뭐 됐다 그래서요? 아니죠. 호떡 뒤집기. 예, 몇 번 뒤집혔다. 뭐 이런 것인데 예. 정말 이 부분은 이런 공천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당사자인 민현주 후보는 후보가 됐다가 박탈당했다가 다시 됐다가 또 박탈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 클 것 같고 위로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면 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몇 번을 저희가 정권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가 꼭 하고자 하는 공천은 하고야 만다. 안 그러면 2016년처럼 옥새 들고 나르샤 건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안 맞기를 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민 전 대변인은 꼭 챙기고 싶었던 한 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격 논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공천 과정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천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처럼 정말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덜 못하나를 경쟁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과거에 이 정도였었나를 생각할 정도로 참 기막힌 일이 많고요. 그래서 가관이라 내지는 뭐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라는 분이 더불어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왔으니 뭐 덕담을 해달라고 할 때 정말 그 기가 막힌 그런 쓴웃음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례정당에 대해서 애초에는 안 할 것처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뭐 연합정당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연합정당의 파트너로 참여한 소수정당 중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2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진 다 민주당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러한 위성 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또 뭐 쓰레기 정당이다 내지는 사기극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형제 정당이다, 사돈 정당이다, 심지어 또 열린민주당 얘기하면서 서자도 못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인가? 도대체 4+1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소수 정당의 의석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정당이 정의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두고두고 남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민현주 전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참 과간이에요. 사실은 막판에 왜 이런 정면을 연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패널로 나왔을 때도 이게 자기 진영 아니냐 진영이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뼈아픈 얘기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 정치 체제가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얘기 정도로 되겠습니까? 되겠라고요.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비례 관련 얘기는 매주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시 앞순번을 받기 위한 경쟁이 네, 아주 순위 치열했는데요. 경쟁 막판에 있었죠. 그를 위해서 네. 비례정당 의원 파견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들 뭐 이렇게 그쪽에 참여해라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설득도 하기도 하고. 일단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등록 받아주는 순간 저는 이거 다 예견된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죠. 네. 굳이 정리하자면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내 몸으로 낳았다. 뭐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혈연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MOU 관계 같습니다. MOU. 네, 어쨌든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MOU 맺은 정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혈연 관계와 MOU 관계는 선거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혈연 관계는 홍보가 잘 되죠. 그리고 시간도 미래한국당이 좀 만든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를 아는 분들은 유권자 중에 아주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MOU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도 있으니 관계가 어떤 거지라고 캐션 마크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우리는 MOU인데 사실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거야.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는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관계죠. 따로 또 같이. 예, 지금은 따로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거는 둘이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따로 또 같이고 일시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경쟁 관계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MOU 관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뽑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앞번호로 갈 수가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부터 17번까지를 배정하다 보니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너무 많이 득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뽑았던 최하 7명도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쟁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경쟁 관계네요. 그러면요? 그 적당함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네.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따로 또같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또 머리가 2개 달리고 몸은 하나인 뱀 같다라고. 메두사 뭐 나왔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한 몸에서 나왔는데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뭐죠? 더불어시민당. 시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나왔을 때 그 이해찬 대표가 나중에 연대 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열린민주당 지지도가 2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자당에서 7명의 비례대표를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더불어시민당. 네, 시민당에 보낸 11번부터 쭉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한 6대4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5대5 아니면은 그 반대로 역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제가 그 보도를 잠깐 봤는데요. 네. 뭐 사실 내막은 제가 솔직히 뭐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면은 결국은 다 같은 그 저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강성 친조국, 강성 친문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걱정하는 혹시 그쪽으로 건가? 쏠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당에서 7명의 비례대표를 뽑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번호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 5개인가요? 같이 가자로 시작하는 정당서부터 네. 해서 같이 연합을 했는데 그중에 2개 정당에 한 사람씩만 그렇죠. 채택을 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말이 연합 비례정당이지 이게 무슨 연합이냐라는 말이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열린민주당이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신경을 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그 주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그 지지 정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추이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건 정의당 지지율 추이입니다. 네. 저는 애초부터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려면 정의당이 주도해야 이것이 대의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정의당이 독자 노선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그렇죠. 최근 조사에서 이게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는 어떨지 알 수는 없는 모르지만 거고요. 네. 경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부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태가 사회 경제 개혁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의당을 찍었던 거예요.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이. 그런데 그랬던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이런 경쟁 속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는 정의당이 보고 있는. 그리고 이 판이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의 경쟁판이 돼야. 정의당이 피해보고 있는 거 안타깝습니까? 뭐 그렇다는 근데 저는 현상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정의당처럼 저렇게 예를 들면 무상급식도 사실은 정의당 쪽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 사회의 개혁 의제를 이끌 정당이 굳건히 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통합당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애초에 이렇게 비례정당이 만들어진 게 선관위가 그 오판을 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례정당에 대해서 아예 만들지 못하게 못을 박는 그 법안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논의가 됐었다고요? 네, 논의는 됐었으나 이것이 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갖고 그거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 이렇게 표를 못 얻는 거는 지금 지지도로 보면 정의당이 열린민주당보다 낮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열린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이미 더불어시민당이 생긴 자체가 정의당으로 하여금 타격을 줬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정의당은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정의당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그 호감을 받았던 이유는 데스노트 그리고 정의당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젊은 대변인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못했다 뭐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정의당 상황은 지역구에서 승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그 비례대표도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지금 그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때문에 비례정당이 들어가지 않은 거였는데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심상정 대표가 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비례자매 정당 관련하여 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을 지금 돌아보니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비례자매 정당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정의당이 안타까운 것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것을 조국 장관 그 자식의 일부 불공정성으로 몰고 간 것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었습니다. 큰 줄기는 검찰개혁인데 정의당이 지금에 와서 큰 줄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서 다시 과거로 가서 그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이것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닐까 걱정해 봅니다. 네, 뭐 더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오늘 또 몇 개를 더 다루려고 했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통합당에 어제 이제 구원투수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에는 원군을 지금 얻은 식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정호김 전 의원?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등판에서도 그 처음에 조금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가 본인이 등단할 가능성이 뭐 1%다, 1%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그 투입이 되는 과정에는 그 아마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간곡한 삼고초려에 더해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이다. 특히 경제를 포함해서 뭐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5선이나 한 분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장이라는 직책 외에는 지금 무슨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직책이 없이 그런 면에서는 거의 백의종군이죠. 그러면서 이게 본인의 마지막 정치의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등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봐도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있어서 이분을 모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필요한 분은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가진 분이 아니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와 이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현재는 경제민주화가 직접적인 다급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로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 네, 정확히 짚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현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실정을 했는지가 이제 묻어지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 이전의 경제 위기 이게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경고하면서 소득 보존이라든지 소비 진작이라든지 기존의 잘못된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걸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회생을 시킨 다음에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29일부터 등단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큰 과오가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이 본인의 과오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세 번째로 이런 기회에 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면 그거는 그분의 큰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추가 얘기 듣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었죠. 네. 비난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셨다면. 2016년에 그 공천에 있어서 그 김종인 그 2016년은 대표의 그런 어떤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역사라는 거는 다 기억하는 지금 것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2016년에 때 문재인 대표가 나가게 되고 한 문재인 거와 대표가 대선 때는 나가면서 민주당에 있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대선 때가 때는 이렇게 다르면 안 문재인 되죠. 대표를 그거는 비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무슨 아무리 주장을 말씀하세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니, 선대위원장으로 사람들이 모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모셔놓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시한다고. 모십니까? 아니 대선 그렇게 때 얘기를 민주당 하는 걸 주변에 보니까 있질 않았어요. 아마 김종인 알겠습니다. 대표의 거짓말을 하시면 안 등장이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장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 때 역할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분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겨둔 채로 다음 시간대 논의의 주제가 되면 한 번 더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다음 주도 뉴스엔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